전복과 반전의 순간 두 번째 시간은요, 사실은 지난주 강의의 한국 버전, 그러니까 사실상 이어지는 그 주제입니다. 미국의 이른바 티네이저들에 의한 새로운 어떤 문화적 세대혁명이 있었다면, 이 문화적 세대혁명은 64년 비틀즈의 성공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그 1964년 비틀즈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여 단결하라라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하는 순간에 한국에서도 새로운 매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1964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음악 전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FM 라디오 방송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기억 나시나요? 심야 FM 라디오 채널을 들으면서 밤에 공부하는 문화. 그리고 그 공부하는 틈틈이 너무 지겨우니까 신청 엽서. 이제 이른바 리퀘스트 엽서를, 신청곡 엽서를 보내는 문화가 이때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그 FM 라디오에서는 어떤 곡을 틀어줬냐? 전부 다 비틀즈, 밥 딜런 이런 노래들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가요라고 부르는 한국어 대중음악을 튼다는 것은 당시 FM PD들에게는 금기였어요. 왜?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기 때문에. 마치 이 말이 상징하듯이 영어로 된 노래를 듣는다라는 것은 난 낙오자가 아니다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77년에서 79년 사이에 다니는데 반에서 꼴짜는 애도 팝송을 들어야 돼. 근데 이제 그 교실에서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부른다거나 얘기하는 순간 걔는 진짜 왕따가 되는 그런 굉장히 70대까지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일단 아셔야 돼요. 바로 그 순간, 이 시대,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의 대한민국에서 1, 2, 3차 경제개발 5개년의 시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시대에 한국에서도 새로운 문화적 세대혁명이 역사상 최초로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어떤 세대혁명의 이름은 당시 언론이 뭐라고 불렀냐면 청년문화라고 불렀어요. 자, 드디어 이제 젊은이들의 시대가, 젊은이들의 문화가 처음으로 한국 사회의 지평선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청년 문화의 핵심은 마치 미국이 로큰롤이었다면 한국은 불행하게도 로큰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통기타 음악, 포크 음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어떤 음악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큰롤 혁명에 빗대어서 통기타 혁명이다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룹 사운드의 시대가 이제 록 음악, 그때는 밴드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일본식 영어인 그룹 사운드라는 이제 새로운 음악, 이 두 개의 음악이 기존의 어른들의 문화와 이제 드디어 대결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어른들의 문화와 청년들의 문화가 이제 거대한 전선을 형성하게 돼요. 그 전선의 출발점이 되는 날은 정확하게 찍는다면 저는 이날로 찍고 싶습니다. 1969년 9월 19일. 이날이 바로 청년 문화의 첫날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여기서 가까운 남산 드라마 센터, 옛날 서울 예전 그 안에 있던 공연장이 있었어요. 한 400석 정도 되는. 그 공연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장발의 청년 한 사람이 공연을 한 날이에요. 이 장발의 청년은 통기타 한 대와 자기가 만든 악기들, 톱, 징, 이런 이상한 마치 이렇게 그 아방가르드 그 퍼포먼스 같은 어떤 그런 악기들을 펼쳐놓고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처음 듣는 노래라는 것이었어요. 왜 처음 듣는 노래였냐면 전부 그 청년이 만든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한대수였습니다. 바로 그 청년은 놀랍게도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기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콘서트를 그냥 연 거예요. 아마 그 공연을 본 사람은 4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의 작게는 대중음악사, 크게는 대중문화사를 바꾸는 거대한 폭음의 신호탄이 돼요. 이 작은 공연이 미친 영향은 그 당시에 나 좀 음악으로 묵고 살래라고 생각했던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수로서 음반을 내게 되는 것은,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 것은 이 공연이 있은 지 무려 5년이 지난 1974년에 나갔어야 음반을 발표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음반을 발표하기 아직 음반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의 노래는 어떻게 입에서 입으로 이미 대학가를 통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노래에 감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제 그때 막 프로페셔널 음악가로, 뮤지션으로 밥을 먹고 살려고 결심했던 서울예고 출신의 송창식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분 같은 분은 뭐냐면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한 번도 자기 곡을 써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대수라는 이상하게 미국에서 날로 말 이상하게 하는 어떤 자기 또래의 청년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날의 공연 장면을 찍은 굉장히 유명한 그렇지만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사진입니다. 그 진짜 무대가 썰렁한 거지. 예. 그런데 바로 이 공연이 있기 이 공연이 있기 5일 전에 드디어 이 60년대의 말의 언저리에서 그 이후에 11년을 규정하는 불행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이 공연의 5일 전인 1969년 9월 14일 날 국회는 삼선 개헌을 의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당시의 그 헌법은 대통령 중임제 시대였죠. 두 분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미 67년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재선이 됐던 박정희는 나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헌법을 뒤엎는 삼선 개헌을 이제 집권당인 공화당을 통해서 개헌했고, 압도적인 다수파였던 공화당은 국회에서 삼선 개헌을 의결함으로써 사실상의 영구 집권의 이제 불행한 역사를 결정짓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1969년 9월에 이미 이 상징적인 두 개의 사건은 앞으로 그 뒤에 11년 동안 박정희로 상징되는 이른바 기성세대 혹은 기득권층과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 그 꼴은 못 보겠다라고 이제 아니요라고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그 한국 현대사상 가장 길고 어두운 그리고 불행한 전운이 이제 바로 이 달에서 시작됐던 남산 드라마 센터에서 한대수가 비록 소수의 사람만을 앉혀놓고 이 정도 되는 사람만을 앉혀놓고 뭔가 새로운 질서를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노래는 좀 이상했어요. 거칠었습니다. 왜? 프로페셔널 음악인이 아니니까.
생기는 것도 아까도 얼굴 봐서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잘 나온 사진이고요.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주얼이 아니에요. 게다가 목소리도 막 노래도 막 굉장히 위학적이에요. 좀 이런 식으로 발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로운 청년 문화, 새로운 젊은이의 문화로 이미 바로 이 69년 9월 달에 여고생들과 여대생을 상대로 이미 FM 채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어리고 젊은 어떤 여학생들, 여고생과 여대생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새로운 어떤 젊은 스타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트윈 폴리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의 제 69년 데뷔 앨범 사진입니다. 물론 이 사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인데요. 자, 잘 보세요. 이 앨범의 자켓이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 말이에요. 둘이 뭘 들고 있어요? 네, 둘 다 통기타를 들고 있어요. 그 얼굴에 둘 다 뭘 썼습니까? 안경을 썼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송창식 선생은 이때 눈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안경을 썼어요. 자, 그리고 머리와 옷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딱 뭐예요? 예, 모범적인 대학교 모범생 같은 딱 이 이미지예요. 이게 바로 당시 우리가 말하는 청년 인텔리겐차, 한국말로 대학생. 예, 딱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당시 윤형주는 세브란스 연세대 의대생이었어요. 물론 이제 제적돼서 졸업은 못하지만요. 알다시피 윤형주는 그 시인 윤동주와 친척간입니다. 가문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송창식은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최종 학력이 서울예고가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60대 말에서 70대 말까지의 이 청년 문화의 물결을 이끄는 사람들이 통기타의 기수들은 다 대학생이거나 대학교 출신인데 대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한 사람은 송창식이고요. 한 사람은 정태춘이에요. 하여튼 이 2명으로 이루어진 이들은 이미 이때 여고생과 여대생의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자료에서 이미 딱 드러나는 거죠. 이 둘의 목소리에는 지금 들어도 감미롭고 싱그럽죠. 전혀 여기에 불우한 그늘이 없어요. 뭔가 어두운 과거가 있음직한 어떤 그런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 60대 말이라는 것은 이제 간신히 우리가 막 거의 세계 최빈국의 수준에서 이제 빠져나올까 말까고 몸부림칠 때예요. 하물며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40km만 가면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만 비교를 해도 우리가 70년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여러 지표에서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그것이 박정희에게는 어마어마한 컴플렉스였습니다. 어쩌면 박정희는 정말 어떻게든 내 살아생전에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되었지만 순수한 어떤 정치적 열정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최빈국 수준이었냐면요. 1960년대가 시작됐을 때, 전쟁 끝나고 난 뒤에, 7년 뒤에 1960년대가 시작됐을 때, 다시 말해서 4.19와 5.16이 60년, 61년에 연달아서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1년 동안 1961년에 우리나라 총 수출 액수가요. 100만 달러를 간신히 넘었어요. 그때 미 8군 무대에 있었던 한국인 그 댄서들, 가수들이 1년 동안 받았던 개런티가 130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 8군 무대에 있었던 한국인 연예인들이 받았던 개런티보다도 못한
1년 총수출액을 가지고 있었던, 쉽게 말하면 세계 최빈국이에요. 산업적 기반이라고는, 인프라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의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의 아젠다는 딱 5음절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잘 살아보세. 5음절이에요. 실제로 박정희는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까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 1960년대의 시대의 아젠다였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런 시대에 저런 이미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당시에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이야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대학을 가잖아요. 이때는 정말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공부를 잘해야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집도 진짜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1960년대 한국사에서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선망과 동경의 집단이에요. 저 복장 아래에는, 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저 복장에는 이 시대의 동경이 집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 보내드렸던 그 자료를 포함한 웨딩 케이크나 하얀 손수건, 이 앨범에서 히트한 수많은 이 앨범에 수록된 모든 전곡은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에요. 전부 미국이나 유럽의 노래들입니다. 그 노래의 번안곡들이에요. 한 곡도 창작곡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 곡을 만들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던 거죠. 오로지 아름다운 목소리만으로도 나는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때예요. 한대수만 아니었더라면. 특히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인기가 많았겠어요? 당연히 스펙상으로 월등한 우위를 보이는 윤형주였어요. 일단 잘생겼잖아, 훨씬. 자, 잘생겼어. 가문도 좋아. 스포츠도 굉장히 뛰어나, 윤형주 선수는. 게다가 세브란스 의대생, 연세 의대생이래. 학벌도 좋아. 그리고 목소리가 보이소프라노. 너무나 아름다운 고음을 가진, 맑고 청량한 고음을 가진 보이소프라노였어요. 그때 언니들 진짜 뻑갔어요. 완전 맛이 갔어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송창식 선수는 굉장히 불우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대다수의 당시의 한국 젊은이들처럼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생긴 것도 그렇게 뭐 미소년이 아니냐. 그리고 목소리도 훨씬 덜 이뻐.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많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어찌 보면은 미스매치일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조합은요, 이 한 장의 앨범을 끝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로 헤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취미로 했는데, 윤형주 입장에서. 송창식은 이게 자신의 밥줄과 같은 것이었고, 그 당시는 사실은 이 말하면 송창식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송창식은 윤형주한테 업혀가는 그런 입장인데, 송창식은 노래를 부르는 게 자신의 생업이에요. 근데 윤형주는 취미야. 그리고 당연히 그 집안에서 너 뭘 무슨 딴따라짓 하고 지랄이야. 빨리 들어와서 학교 다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학교로 복학하는 바람에 트윈플리어가 바로 판 장 내고 깨지게 돼. 깨지게 되는데, 그래서 송창식은 이제 혼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이때 힘든 그 시기에 달해요. 그런데 이 힘든 것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는,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윤주가 가자마자 바로 다시 돌아와서 솔로로 데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배신감은 사실 상상을 초월했다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야. 결국 가수가 아닌 뮤지션으로 정말 한국 대중음악사를 순환하는 저는 가장 위대한 음악가 3명만 꼽으란다면 저는 꼭 송창식을 집어넣고 싶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가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송창식이 처음부터 뭐 천재적인 어떤 멜로디를 날려가지고 스타가 된 것 같지만 이런 정말 그 가슴 아픈 청춘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 이런 컴플렉스들을 딛고 그가 위대한 싱어송라이터가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라고 한 거예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여고생과 여대생들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살살 반짝하는 그런 특별한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뭔가 이상한 놈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해. 대학마다. 그런데 이제 이 60년대 말 70대 초의 새로운 물결은 그때만 해도 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감지할 수 있었냐? 청계천의 도매상에서는 감지할 수 있었다. 그때는 요 바로 옆에 있는 청계천에서 모든 음반이 전국으로 다 나갔어. 도매상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럼 청계천 업자들은 피부로 하는 거지. 매일매일 주문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그런데 청계천 업자를 할지라도 그 판을 파는 거지. 그 판을 뜯어서 들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매상에는 그 주문 들어오면 보내는 거지. 뭐 여러분 출판 도매상 한다고 자기한테 들어온 책 다 읽어보고 팝니까? 그냥 오늘 파는데 도매상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거야. 뭔가 자기들의 상식에 안 맞는 판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들에게 상식이란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전에 이 청계천의 도매상 업자들에게 음반이라 함은 이런 음반을 의미했어요. 누구죠? 네, 바로 이제 60년대를 지배한 이미자예요. 여러분, 이미자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진은 좀 우습게 났지만 1964년에 비틀즈가 미국을, 전 세계를 강타할 때 바로 그 64년에 한국을 지배한 인물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한국 음반 사상 처음으로 판매고 10만 장을 넘어선 최초의 음반이에요. 여러분, 64년에는 음반 시장이라고 부를 만한 인프라가 없을 때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 이미 다 장이 났기 때문에. 그때는 3,000장만 팔려도 대박이라고 할 때예요. 그럴 때 10만 장이 팔렸다는 게 아니에요. 10만 장을 돌파한 한국 음반 사상 최초의 음반이 됩니다. 그리고 비틀즈가 그의 미국에서 팔린 음반의 58%가 비틀즈판이라고 했죠. 당시 64년 한국에서 그에 팔린 모든 음반의 70%가 이미자판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비틀즈, 한국에는 이미자. 그래서 청계천의 업자가 보기에는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음반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만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야? 가도를 부르는 가수죠. 응? 그 가수 얼굴에 이렇게 딱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이 상품의 식별이 가능하다. 저렇게 얼굴이 쪼맨하게 이렇게 풀샷으로, 그것도 2명이 나오면 사람 얼굴로 판을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판들은 당시 도매상의 상식에서는 이거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자료를 보게 된 한국에서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기의 앨범입니다. 자, 이거는 클로즈업은 클로즈업인데 씨발 얼굴이 잘 안 나타나 있어. 반은 어두워. 그리고 뭔가 아트를 했어요. 그쵸? 얼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호입니다. 바로 이 69년에 가수왕이 되었던 27살 여러분 배우의 지금 노래를 들으면 막 굉장히 노숙하잖아요. 그런데 배우가 죽을 때 나이가 27살이야. 신장암으로 신장염은 지금도 이제 불치병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신장염으로 죽을 때 나이가 27살이에요. 참 젊은 나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만 하더라도 좀 세련돼서 샷이 바스트 샷 정도는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아치미스를 담고 있는 양희은의 데뷔 앨범입니다. 어디서 찍은지 딱 아시겠죠? 남산 도서관 앞에서 찍었습니다. 싸게. 그리고 69년에 나왔던 이제 당시 한국에 난 최초의 디바라고 할 수 있는 패티킴의 노래 앨범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까 처음 69년 9월 19일 날 등장했던 한대수의 앨범 사진은 진짜 엽기적입니다. 저는 한국 음반사상 가장 위대한 재킷 디자인 베스트 10을 꼽으라면 저는 2위에 이 판을 꼽고 싶습니다. 근데 1위도 한대수 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찍은 거예요. 사진 작가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자화상이에요. 썩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는 얼굴을 더 위약적으로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이게 수배범 사진이지 이게 어떻게 음반 재킷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 이 사진들과 저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들은 이제 그야말로 당시 어른들의 문화인 주류 상품의 재킷입니다. 일단 패티킴은 지금 보더라도 결코 이효리 등등에 밀리지 않는 이 완벽한 비주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패티킴은 진짜 정말 그 외모의 비주얼이 우랄 알타이계 여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그 일간 스포츠 이런 거 말고 그냥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일간지에도 보면 정말 뭐 모든 PD와 기자는 패티김을 사랑했어요. 그거 막 KBS TV 편성 보면 예능 프로그램의 반은 패티김 거야. 음반 시장은 이미자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미디어 시장은 패티김이 지배하고 있어요. 왜? 압도적인 비주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헤어나 뷰티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은 이 자체가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니는 이때가 이 판을 찍은 71년이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서강대학교 사학과 71학번입니다. 재수해서 본래 70학번인데 재수해가지고 경기여고를 나와서 재수해서 71학번인데 대학교 1학년이에요. 생머리에 청남방에 청바지 운동화예요. 그리고 언제나 소프처럼 갖고 다니는 기타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제목 자세히 보면 화장도 안 했어. 그러니까 당시 청계천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연예인이 아닌 애를 왜 판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나한테 갖다 준 거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도매업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뭐지? 가수, 연예인, 직업적인 프로페셔널 연예인이 아니었던 거예요.